이번 내용은 과학과 미래생활입니다. 여기가 내용이 상당히 막연하죠, 너무. 거대 담론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단지 그냥 교재를 읽어갖고, 그러니까 독서를 해서, 이걸 숙지해서,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왜냐면 첫 번째, 내 관심사가 아니고, 재미가 없거든. 재미라도 있으면은 막 들여다보는데, 아, 이 뭐야,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요약 정리해서 그림도 많이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재미를 갖춰보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 잘 보면서 한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우리한테 닥친 미래죠. 아주 먼 30년 뒤의 미래가 아니고 이제 곧 올 얼마 안 남은 2026년 3월쯤에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된대요. 미국에서 그 일론 머스크 걔네 테슬라가 그러니까 가정집에 로봇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그 세탁물, 빨래통에 넣어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그 꺼내가지고 이제 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집안일들 그걸 하는 로봇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로봇의 제일 최고 기술이 뭐냐면 손가락이거든. 사람 손가락처럼 이렇게 관절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거든, 로봇들이. 근데 그게 테슬라가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그 기술을 장착한 로봇을 이제 배터리만 충전해주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다 집안일 해주고, 우리는 다른 걸 할 수 있게 되는. 하다못해 레크레이션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그냥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화장 청소도 다 해줄 것이고, 그런 세상이 왔어요. 2026년 3월입니다. 말로는 상용화를 그때 한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기는 할 텐데, 월 구독료 70만원씩 받아갖고, 한 번에 일시불로 할 거면 2천만원인가? 이렇게 사고, 자동차값 거의. 근데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2천만원 충분히. 보통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 시대가 왔네요. 그런 거 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미를 좀 가져보라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전체 얘기. 첫 번째 주제는 과학기술의 활용. 두 번째 주제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쟁점. 쟁점이라 하면 논쟁의 여지.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이 과학기술이 어떤 사람들은 찬성한다.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발전 방향을 삼아야 된다. 그런 거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참고로 여기 왼쪽 페이지 전체하고 이 오른쪽 페이지 전체는 완자 교재 구성상 이게 중단원에 소단원 하나야. 이것도 소단원 하나고, 소단원이 두 개 있어. 그러니까 소단원 1과 2를 제가 한 바닥에다 그냥 다, 한 판에다 그냥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줄글이 많거든? 네. 그리고 내용도 너무 이렇게 뭔가 좀 붕 떠있고 막연하고 거대 담론이고, 최대한 요약 정리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좀 많이 접할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좀 구성을 잘 다시 해봤습니다. 네, 물론 교재에 많이 참고하긴 했지만.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주제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는 과학기술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유용성과 과학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럼 끝나는 거죠. 네. 과학기술의 활용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 부분에서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사물인터넷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쟁점들,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라는 소개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과학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용성, 무슨 말일까요?
유용성. 저기 오른쪽에는 필요성이 있어요. 쓸모가 있다.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쓸모가 있다. 예, 거의 맞네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은 뭔가 편리해지고 더 도움이 되는 보조 역할 뭐 이런 거지. 그런 측면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언어고. 그다음 필요성이란 저 필이 한자로 반드시 필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이니까 꼭 있어야 되는. 없으면 큰일 나는. 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측면에서는 유용한 면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꼭 있어야만 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에서 유용한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자, 첫 번째 사례는 감염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감염병을 진단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감염병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유용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염병을 어떻게 진단할 거야죠? 우리가 이거를 코로나19 때 이미 겪어봤어요. 그지? 대한민국에 감염병이 쫙 퍼졌잖아. 그때 그 감염병을 진단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 상태를 보고 얼굴 보고 아파요 아파요 이러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보면서 되게 아파 보이시네요. 이번 지금 방금 뭐 한 거죠? 관시법이죠? 너 아파 보이는구나. 너 지금 상당히 안 좋구나. 입원하거라. 관시법이죠, 관시법. 눈으로 보고, 물론 어느 정도는 그 망진법이라 그래가지고 눈으로 봐서 이 사람이 상태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는 있으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연기하는 건지도 모르잖아, 환자가. 그 감염병에 취약하니까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려고. 아픈 척.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꾀병 좀 부려가지고 일 좀 쉬고. 그래서 막 아픈 척 연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단할 때는 함부로 그렇게 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 감염병에 걸렸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어떤 과학기술을 써서 이것을 진단해낼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여기 확대. 요 그림 잘 보시고요. 여기부터 씁니다. 감염병인 경우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요거 밑줄이죠. 병원체의 특정 단백질도 밑줄이죠. 감염병인 경우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정 단백질 이거 뭐라 하느냐? 항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당연히 병원체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체가 있어야 단백질도 있는 거라서 항원은 결국 병원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다음 줄 항원에 대항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이거 단백질이네? 근데 누구에 대항한다고? 항원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병원체에 대항하여 인체에서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인체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단백질 이것을 항체라고 합니다. 요새 하도 의대 가는 그 핫 이슈 때문에 의대에 대한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실었나 봐. 의료학 관점에서. 자, 세 번째 줄. 항체가 특정 항원, 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반응을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은 갖고 갑시다. 여기서 항원에다가 이쪽으로 선을 연결해 주세요. 자, 항원은 병원체인데 되게 다양한 병원체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뭐 다양하죠? 뭐 등등등. 그 중에 지금 저기 밑에 그려져 있는 저 사례는 바이러스입니다. 얘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참고로 세균보다 더 작습니다. 우리가 2020년, 19년 말, 20년에 이제 처음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그때 그게. 네, 세균 아니고. 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저 딴 거일 거야, 모델. 여기서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빨간색 중심부에 들어있는 거. 저게 뭐냐면
핵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핵산을. 생명 시스템 거기서 배웠죠? 핵산. 두 개 있죠? DNA랑 RNA.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보호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드는. 그리고 저기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뭐 상당히 이 바이러스의 생존에 직결되는 정보들이 적혀 있죠. 저게 파괴되면 바이러스가 죽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붙어 있는 이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침핀 같은 애. 네, 단백질. 그러니까 이게 항원이네. 이게 항원이네, 이게. 병원체 특정 단백질이 항원이라 했으니까. 자, 바이러스의 대략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항원인데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지금 외부에 있을 때는 바이러스는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무생물이야. 근데 신체 내부로 딱 들어오면 인체 내부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기생을 하면서 생명의 어떤 특징을 보이기 시작해. 증식도 하고 분열도 하고 에너지 대사도 하고 되게 특이한 애야. 밖에 있을 때는 안 그러더니만 왜 인체에 들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만약에 얘가 이 바이러스가 어찌어찌 해서 이 할머니의 인체 내부로 들어갔다고 하자. 빵긋빵긋 웃고 계시죠? 근데 못동으로 저러고 있다가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죠? 그럼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할머니가 조금씩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기침을 하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 나 지금 뭔가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니까 그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진단해서 이 사람 지금 걸렸다 이게 아니라 과학적인 어떤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간호사 언니가 저기 지금 이쑤시개로 뭐 쑤시고 있지? 네. 많이 해봤죠 이거? 네. 지금 뭘 채취하고 있냐면 요걸 채취하고 있는 거야. 저 용어에 집중하면 돼. 검체. 뭐 예를 들면 소변. 저긴 소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뭐 소변, 뭐 타액, 혈액,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 이런 걸 검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부터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샘플들. 물질들. 알겠어? 그걸 뽑아내서 저기 이쑤시개에 지금 묻어있는 저 검체들. 저기선 지금 아마 콧물이겠다. 콧물 같은 것도 되죠. 저 타액에 포함되어 있죠. 저 콧물에 묻어있는 그 물질들을 여기다 놓는 거지. 여기다 놓고 이걸 쪽쪽쪽 뿌리면 세척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죠. 해봤죠, 이거? 네. 제목이 뭐냐면 신속 항원 검사 장비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측정을. 그러면 돈을 좀 더 내고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진단 시에. 자, 의사가 눈으로 보고 관심법으로 아프시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뭔가 과학적인 방식으로 측정이란 걸 하여 이 사람이 감염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뭐냐? 이건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 검사 대상은 왼쪽 거는 단백질을 가지고 하는 거고 오른쪽 거는 핵산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이거 쉬운 게 유전자 증폭이니까 당연히 핵산이 유전자랑 관련 있잖아. 이게 당연히 핵산이지 이거. 그럼 나머지는 그냥 반대 거 하면 되지. 검사 대상이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는지. 그 무슨 단백질이야 저게? 바이러스에 붙어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항원을 말하는 거죠.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지고 단백질이 있다면 당연히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도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단백질이 만약에 발견되면 여기 지금 병원체가 들어왔구나. 감염이 됐구나. 이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특징이죠. 이게 빠릅니다. 간이 키트 같은 거죠, 이게. 그 다음 오른쪽 거는 이게 딱 봐도 무슨 실험실에서 하는 것 같지 않니? 연구실에서? 느려요. 자, 이게 장점과 단점이에요. 각각.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정확성은 빠른 대신에 정확성이 좀 떨어져요. 세밀하게 다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에 유전자 증폭 검사는 아주 꼼꼼하게 염기서열 분석을 다 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빠른 대신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느린 대신에 정확도가 높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게 느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이거보다는 이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빠르게 검사해서 빠르게 대처하려고. 그러니까 정확성은 좀 낮더라도 대체적 경향은 어쨌든 그래도 정확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빠르게 검사해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왼쪽 걸 많이 했죠. 그랬죠? 지금은 왼쪽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실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할머니가 지금 걸린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완전책 잠깐 보실래요? 1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탐구 자료창 보이시죠? 네. 거기에 무슨 오른쪽에 무슨 이렇게 4개 A, B, C, D 무슨 이렇게 담겨져 있는 용기 보이죠? 네. 색깔 들어간 거. 그게 이거야? 이거. 자, 이 A와 B는 뭐냐면 쓰세요. 표준 시료예요. 표준 시료. 시료가 뭐죠? 시험 재료. 줄여서 시료. 표준은 기준이라는 뜻이지? 근데 여기 보니까 표준 시료가 2개 있는데 A와 B 2개. 얘는 색깔이 지금 빨간색이고 얘는 그냥 투명색이네. 여기다가 이 A와 B에다가 뭘 투입했냐면 표준 시료에다가, 그러니까 이 표준 시료는 2개야, 2개. 병원체가 있는 시료하고 병원체가 없는 시료. 알았니? 그러니까 병원체가 있는 거 없는 거 2개를 준비한 거야, 표준 시료. 그 시료에다가 이제 뭔가 처리하는 거야. 조치를 취해. 그게 뭐냐면 거기 지금 책에 보시면 맨 위에 표에 포획 항체 보이세요? 책 교재에 178페이지에 표에 포획 항체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검출 시약 3번째 줄 보이세요? 네. 그 다음 4번째에 진단 반응물. 저 보세요. 뭐라고 했죠 방금? 포획 항체, 검출 시약, 진단 반응물. 외워두세요.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포획 항체, 검출 시약, 진단 반응물. 알겠죠? 자, 무슨 원리냐면 여기 보세요. 저 안에 속에 표준 시료 상태가 병원체가 있을 때는 이런 상태고 병원체가 없을 때는 이런 상태야. 이게 뭐냐, 이 주황색이. 뭐 같아 이거? 이게 병원체야. 여긴 병원체가 없어. 이게 뭐냐? 포획 항체야. 그러니까 이건 항원이지, 즉. 항원하고 항체는 반응하지. 아까 3번째 줄에서 보여줬지? 그러니까 항체를 포획하는 항체를 투입해서 이 항원을 잡아두는 거야. 이거 처리한 거야, 아까 포획 항체가. 포획 항체를 투입하면 이거 잡아두는 역할에 병원체가 없어도 여기에 이게 붙어 있어, 이미 시험판에. 이러고 있었어, 세팅. 근데 만약에 병원체가 있으면 이제 또 뭐 투입했더라 아까? 검출 시약, 진단 반응물 이런 게 투입됐잖아. 검출 시약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검출 항체가 들어있어. 이게 검출 항체야. 검출 항체에는 그 몸에 그 검출 항체의 일부에 효소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한 몸체야. 검출 항체가 검출 시약에 들어있는데 검출 시약이 투입되면 검출 항체가 투입돼. 근데 병원체가 있으면 검출 항체가 이 항원에 달라붙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검출 항체하고 포획 항체하고 샌드위치 구조를 이뤄. 샌드위치 구조. 됐지?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고정돼 있지? 이 상태에다가 진단 반응물로 투입하면 효소하고 진단 반응물하고 반응해서 색깔이 핑크색을 떠. 자주색. 알겠니? 근데 이렇게 항원이 없을 경우에는 검출 항체가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붕붕붕 떠다녀. 이러면 진단 반응물이 들어와도 이 효소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여기는 색깔이 자주색을 띠지 않고 진단 반응물하고 반응 안 하니까 그냥 투명색인 거야. 이거를 양성 반응이라고 해. 네. 자, 이게 양성 반응. 요게 음성 반응이야. 그럼 양성 반응이 일어나면 색깔이 무슨 색이다? 진단 반응물하고 결합해서 자주색을 띠고, 음성 반응이 일어나면 검출 항체가 병원체랑 못 붙어서 효소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니까 진단 반응물하고 반응을 못해서 투명색을 띈다야.
나도 처음에 이 표에 저 데이터, 저 용어가 나왔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랬어. 내가 이쪽에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나름 연구 혹은 공부 해가지고 알아내서 저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준 거야. 개쩔지? 교재에 안 나와 있어, 이 얘기. 이게 확대지? 그지? 이거 뭐라고? 이거야. 이게 뭐라고? 이거야. 알겠지? 표준 시료는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냥 병원체 가져와서 사람한테서가 아니라 병원체를 가져와서 하나는 병원체 안 넣고 하나는 병원체 넣어서 저 반응을 했더니 포획항체, 검출시약, 진단 반응을 투입했더니 색깔이 자주색을 띠면 아 병원체가 있는 양성 반응. 색깔이 투명색, 색깔 안 띠면 항원이 없는 음성 반응. 이거 뭐다? 양성. 이거 음성. 체크하세요. 양성, 음성. 됐죠? 그럼 이걸 뭘로 삼겠다는 거야, 지금? 아, 병원체가 있으면 자주색, 병원체가 없으면 투명색, 색깔 없음, 무색.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걸 기준 삼아 참조 자료로 놓고 이제 실제로 사람 1과 사람 2의 두 사람의 이 검체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지. 시료를. 그러니까 진단시료라고 해. 여기 써있죠? 진단시료라고. 교재에. 여긴 지금 사람 2명 가져온 거예요. 자, 하나는 할머니 거예요. 이거 할머니. 여기 옆에 있는 할머니 거. 그 다음에 2번은 선생님 거예요. 저도 했어요, 검체를. 검체 채취해가지고 이거 2개 놓고 이제 뿌렸어. 뭐를? 포획항체, 검출시약, 진단반응물. 3개를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대, 색깔이. 1번, 2번. 이 결과물이야. 됐지? 그럼 이거 뭔 말이지? 양성반응. 병원체가 있다, 없다? 병원체가 있다. 병원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왼쪽 거, 오른쪽 거는? 선생님 거는? 음성반응. 무색이잖아. 선생님은 병원체가 없었다. 그래서 뭐다? 선생님은 객관적으로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았고 저 할머니는 병원체에 감염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나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뭘 한 거죠, 지금? 진단한 거예요. 감염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이에요.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은 검체에서부터 저기 세포가 떨어져 나오거든, 검체 안에. 그지? 세포를 채취하는 거지. 그럼 세포 안에 핵이 있잖아. 거기로부터 핵산을 떼내가지고 그 핵산의 염기서열을 분석해가지고 지금 염기서열이 제 형상이 아니다. 이러면 문제가 감염에 걸렸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게 과학기술에 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영역, 분야다. 그 얘기죠. 자, 이게 화정고에서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 저기 화정고. 저 친구. 이 시험 나왔지? 읽어볼게요. 바이오 센서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여기를 어떻게 내고 싶어 하냐면, 지엽적인 부분, 애들이 잘 안 볼 만한 부분 있잖아. 거기 딱 지목해가지고 그걸 낸다고. 그러니까 좀 깨알같이 읽어야 돼. 바이오 센서에 나노 기술을 결합시켜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아주 적은 양의 병원체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걸 무슨 기술이라고 하느냐? 나노 바이오 센서 기술, 최신 진단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하여튼 이런 식의 뉘앙스가 풍기면 나노 바이오 센서다 하고 그냥 외워. 화정고도 그렇게 시험 나왔어. 나노 바이오 센서. 나노 바이오 센서란 이런 것이다 막 설명돼 있었거든.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 저 말 뉘앙스 한 번만 읽어보고 들어가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거.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신종 감염병 연구와 진단에 활용한다. 이 분야, 학문 분야를 생물정보학 분야라고 한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뽑아내서, 추출해내서 그 정보들을 잘 가공, 이용해서 뭔가 유의미한 진단 기술이라든가 혹은 치료제를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분야지. 요새 이런 게 이제 또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부터. 자, 이런 것들이 감염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염병 진단에 대한. 자, 그리고 과학의 유용성은요, 이런 데도 먹혀요. 감염병을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요? 정보통신이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너무 크다. 자, 정보통신이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감염병 환자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좋다. 그지? 감염병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들을 약간 지도화하는 거죠. 지도. 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는 감염병 환자가 인구가 몇 있고, 저쪽엔 감염병 환자가 몇 있고, 이래서 색깔별로, 지역별로 색깔을 넣어서, 아,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이런 거 파악할 수도 있고. 다음 두 번째, 추적 관점. 감염병 환자들의 추적. 어디로부터 왔느냐? 감염 경로, 동선 파악하는데도 스마트 기기 같은 걸 써가지고 파악할 수 있지. 그 다음, 감염병에 대한 예측. 요새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이 제일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추론 기능이죠. 추론 기능.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 그거를 토대로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데이터는 많잖아. 기존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나, 이런 거 활용할 때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핵산의 염기 순서를 분석을 해서 보통 과학 기술이 들어간 기기장치들을 많이 이용하겠죠? 염기 순서를 분석해서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됐던 이유도 과학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감염병의 감시 체계를 세울 수도 있어요. 과학 기술을 통해서. 예로 생활하수의 샘플을 채취해서 더럽지 하수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샘플 채취해서 물을 일부. 그럼 그 물 안에 혹시 바이러스가 유의미할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 걸 만약에 발견하였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지역사회에 지금 어딘가에서 손을 씻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샤워하는 과정에서 혹은 뭔가 바이러스가 씻겨 내려가면서 하수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샘플에서 바이러스가 채취됐다면 이 지역사회에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에서 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거를 감시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알겠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방역 로봇.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이 사용화 된다고.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방역에도 참여하는 거죠. 감염병 위험구역 지도를 정보를 얘한테 입력해주면 얘가 아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군 먼저 가서 방역을 시작하는 거야.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작성해서 우선순위를 막 방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면 자동화된 소독 작업을 하기도 한다. 매우 편리하겠네요. 그죠? 지금은 다 사람이 가서 하잖아요. 네.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하기 때문에 거기 방역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일도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감염병 추적 관리 가능하고 여기까지 유용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다는 거죠. 과학기술 잘 이용하면 매우 도움이 되는. 근데 과학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첫 번째, 감염병 대유행. 과학기술이 없으면 과연 저걸 막을 수 있을까? 그 다음 두 번째, 기후변화. 대기 상태의 어떤 정보들을 측정하는 과학적 기술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기술이 없다면 지금 이게 기후변화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다음 세 번째, 에너지 고갈 문제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에너지원들을 과학적 기술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에너지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전지 같은 게 그지 뭐 그렇게 효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혹시 석탄이 다 고갈이 돼서 화력발전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럼 대체 에너지가 뭐 있어야 될 텐데 태양전지라는 과학적 기술이 들어간 태양전지를 많이 쓰게 되면 무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다음 자연재해 미리 예측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지진 그 측정하는 거 지진계로 측정하는데 만약에 과학적 측정 방식이 굉장히 정밀도가 높다면 이쯤에 지진이 올 거라는 게 예상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빠르게 대처해서 피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물 부족 땅속을 조사하는 거야.
물이 여기는 많고 저기는 적고. 그러니까 적은 지역에서 맨날 물 퍼봐야 물이 안 퍼올려지지. 물이 많은 지역으로 가서 물을 퍼올려야 물이 퍼올려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자세한 조사,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 그다음 마지막은 식량 부족. 여기는 보통 화학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가죠. 그 대량으로 벼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쟤네들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 식물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 영양분. 그지? 이때 많이 필요한 게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암모니아 안에는 질소가 들어있거든. 그 암모니아를 물속에 녹이면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는데 그 암모늄 이온을 이 식물이 빨아들이면 그 암모늄 이온에 있는 질소를 떨어내서 그걸 가지고 단백질로 합성을 한다고. 그래야 얘가 단백질로 구성돼 있잖아, 이것도 다. 그래야 이 식물들이 잘 재배되고 자라서 이게 우리가 먹는 식량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 과학적 기술? 화학원에 가면 배웁니다. 화학에 가면. 자, 이런 것들이요. 뭐 등등등이겠죠? 맞아요? 그 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 벌어지는, 인류에 벌어지는 최대의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류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요롭도록 삶의 질을 뭐 한다고?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과학이. 그러니까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과학의 역할은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다. 긍정론자들의 입장이지만 근데 상당 부분 많이 입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겁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과학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기장치를 볼게요. 여러분 완전기준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보통 이거 아나? 그 아두이노라고? 문과충이야? 아두이노 몰라? 알아? 그거 알면 안다고 얘기. 너는 그거 해 문제 풀어. 너네 둘 알아? 몰라? 관심 좀 갖자. 아두이노 같은 그런 기계 장치를 사면 그 아두이노라는 그 기계 장치 안에 이런 부품들이 들어있거든? 그거 먼저 적어볼게. 얘 이름은 마이크로 컨트롤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저거, 하얀 거. 이거. 여기에 지금 광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판덩어리 전체는 브레드보드라고 해요. 빵판이죠? 빵판. 빵판이 저렇게 생겼나? 그 빵판 위에다가 이제 광 센서를 부착해 놓은 거지. 그 뭐 하는 거냐, 이게? 광 센서가 뭐 하는 거야? 빛을 받아들여서 빛이 닿으면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야. 그 만약에 주변 환경에 빛들을 받아가지고 광 센서가 빛이 있다면 빛을 받아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여기 전선이 연결돼 있잖아. 그 전기 신호를 전선을 통해서 이쪽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집어넣어 주는 거야. 만약에 빛이 세면 전기 신호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질 거고 빛이 약하면 전기 신호도 약하게 만들어져. 그러면 저쪽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에서 센 전기가 들어오면 지금 빛이 많이 받았구나. 그 다음에 전기가 약하게 들어오면 빛을 좀 약하게 받았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거지. 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그러니까 일종의 연산하는 거지. 크기, 세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CPU 장치죠. 중앙 처리 장치. 연산 장치. 계산기 같은 애죠. 즉. 그래서 여기서 주변 환경의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넣어서 그 세기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데이터를 수치로 만들어서 그거를 만약에 혹시 저장 장치가 있다면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는 거야. 알았니? 네. 그리고 만약에 저장의 그 용도가 아니라 신호의 세기를 인식해서 그 인식된 세기를 역으로 다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출력을 통해 이제 그거에 대응하여 뭔가 하는 거지. 이따가 어떻게 하는 건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주변 환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저 기계 장치가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그 전기 신호를 입력 정보로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뭔가 가공해서 유의미한데 사용하는 거야. 자, 위로 갑니다. 이거 뭐라고 하냐? 이 과정을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센서. 센서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처리해서 입력 정보를 처리해서 출력, 입력, 센서의 정보를 입력,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입력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그러면 출력을 하여 그걸로 뭘 하는 거지. 뭐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그 저장된 정보를 다시 출력해가지고 또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걸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 주변 환경의 신호를 컴퓨팅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거죠. 자, 장치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센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저런 형태. 저거를 디지털 컴퓨팅 기기 장치, 보통 스마트 기기에서 이런 거 많이 쓴다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도대체 이 디지털 컴퓨팅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나중에 너희들이 언제든 좋으니까 혹시 과학을 하게 되면 그 세부 특기상에 뭔가 너 나름의 뭔가 적을 때 이걸 한번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뭐게? 디지털 컴퓨팅 기기, 스마트 기기 아까 저거, 마이크로 컨트롤러, 뭐 브레드보드 뭐 이런 거 읽어볼게요. 피지컬 컴퓨팅 기기에 장착된 여러 가지 센서를 활용하면 미세먼지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소음, 빛의 세기 등과 같은 이런 게 다 뭐야? 이런 게 다 환경에서 오는 정보들이죠. 주변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환경에서 오는 정보 신호들, 그런 것 등을 이 피지컬 컴퓨팅을 이용하면 데이터로 바꿔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데 활용할 거다. 예를 들어 보면 스마트 화분, 아두이노를 장치한 다음 토양의 건조 상태 밑줄. 이게 하나의 뭐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 무슨 신호야 이게? 습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뭘 측정한 거냐고 지금. 주변 환경의 습도를 측정하는 거지. 토양의 건조 상태를, 즉 습도 정보 신호를 센서로 인식하여 수분 공급 장치를 자동으로 동작시킨다. 어떻게 해요? 습도가 적다라고 센서가 인식하면 그 적다라는 정보를 출력을 해서 누구에게 보내주냐? 수분 공급 장치에다가 그 해당 정보를 보내주는 거야. 그럼 수분 공급 장치가 그 정보를 받으면, 습도가 작다라는 정보를 받으면 여기서 자동으로 프로그래밍이 돼서 어떤 특정 습도보다 낮은 정도의 수치가 정보로 입력됐을 때는 물을 뿌려라라는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입력돼 있다고. 그러면 습도가 낮다는 정보가 들어오면은 알아서 자동화된 프로그래밍에 의하여 물을 뿌리는 거야. 재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구조적으로 분석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아, 그러니까 토양이 말라 있으면 기계가 알아서 물을 뿌려주는 거구나. 되게 편하지 않냐? 그지? 옛날 같았으면 전통적 방식은 맨날 쳐다봐야지. 아, 토양이 말랐나 안 말랐나. 말랐네. 분무기에다가 이렇게 쭉 물 줘야 되잖아. 이거 일이잖아 맨날 정원사들. 그치?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 장치하면 피지컬 컴퓨팅. 토양의 메마른 상태를 알아서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감시하는 거지. 그래서 해당 습도보다 낮은 습도로 출력이 되면은 수분 공급 장치가 알아서 물 뿌려주니까 그냥 뭐 안 해도, 관리 안 해도 알아서 잘 자라는 거지. 이런 게 뭐다? 피지컬 컴퓨팅 기술이라고. 알겠죠?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토양에 물을 공급해 토양의 수분 상태를 최적화시켜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알아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다 뭐야? 그러니까 인간의 편리함 때문이지. 작업 수행을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기계 장치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죠? 지금 현재 나오는 AI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 다 뭐예요? 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죠. 너무 할 일이 많고 버겁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나 대신에 누가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만든 거 아니야. 그럼 걔가 그걸 해주는 동안 나는 더 가치 있는 일에다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을 얻을 수가 있지. 경제적 관점에서.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기 피지컬이 무슨 말이에요? 피지컬. 용어 알잖아, 피지컬. 뭐야? 물리적 환경. 그지?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 뭐 디지털, 뭐 이런 게 아닌 진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간에서, 환경 속에서,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실제로 우리 자연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디지털 정보로 바꿔서 그거를 잘 이용하면 저런 식의 어떤 혜택? 혜택 같은 걸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밑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저기서 아까 중간에 잠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지. 주변 환경의 데이터 수집. 근데 만약에 이 수집 양이 많으면 그걸 우린 뭐라 부르는 거야? 이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다. 많은 데이터를 흡수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야. 수집을 했는데 조금 들어왔다. 소규모로. 그럼 그냥 이건 일반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나치게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지. 근데 빅데이터의 장단이 있지. 자,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빅데이터의 장점은 이겁니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에 좋아요. 통계 처리하기가. 그러니까 유의미하고 진리에 가까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빅데이터의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 딱 떠오르는 거,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용량이 어떻게 돼? 예, 커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저장 공간을,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 저장, 저장 장치를 많이 사야 되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빅데이터는 장단이 있습니다. 그런. 뭐 이런 얘기죠. 주변 환경에 있는 수많은 신호들이요. 온도, 빛, 뭐 물, 수분, 습도, 그 다음에 소리, 뭐 파동, 파도, 뭐 이런 거 등등. 이건 뭐 전자기파죠. 전파, 뭐 등등.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오는 그런 신호들을 스마트 기기 장치에서, 즉 센서를 통해 스마트 기기 장치에서 디지털 정보로 바꿔서 데이터로, 그러니까 그 데이터 수집하는 거지.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은 수치나 문자나 영상이나 음성이나 이미지 형태로 데이터화 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소리나 문자나 그림 중심이었거든. 근데 요새는 공간 인식도 돼. 공간 정보도 다 가져와. 그 정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이 좀 더 광대해졌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 형태로 분석을 해서 정보로 바꾼 다음에 유의미한 그 정보를 이제 이용하여 뭐 여러 가지 작업 수행을 하는 거죠. 정보를 얻었는데 그 정보 가지고 뭘 할 거냐고. 작업 수행하는 거라고. 뭘 위해서? 내가 손을 덜 타도 알아서 일할 수 있게. 편리함을 위하여. 알겠지? 자, 이런 유용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에는. 읽어보죠. 이건 읽으면 돼, 그냥. 알아만 들으면 돼. 공개 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 수집 과정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이 실험자 혹은 연구자가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일일이 다 그거를 수집하고 다녔어. 하다못해 논문 쓰는 사람들은 데이터 수집하려면 설문조사를 해야 되거든. 그럼 설문조사를 밖에 나가가지고 막 뿌려, 랜덤으로. 그거 다 뿌려가지고 하루 종일 설문조사 받고 있는 거야. 24시간. 거의 뭐 한 낮에 밝을 때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틀 동안 하는 경우도 있어. 3일 내내. 그거 수집하느라. 근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데이터 자체가 이미 정부기관에 아니면 뭐 어떤 민간 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미 다 누군가 수집해 놓은 데이터들을 그냥 공개된 거를 갖다가 써서 그걸 그냥 통계에다 돌리면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지. 그러므로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이 작업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수집 과정을, 그러면 수집 과정을 줄인 그 시간을 자기가 정보 분석하거나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 할당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빅데이터의 유용성. 빅데이터는 현상에 대한 더 빠른 이해와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집니다. 진리에 가까워져요.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정승재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지. 큰 수의 법칙. 나중에 궁금하면 유튜브 한번 보세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으로. 그러므로 더 빠른 이해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다양한 변수로 얽힌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분석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한두 개밖에 없으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한 10개 이러면 그거 가지고 뭘 분석해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은 10개가 아니라 한 10만 개, 100만 개를 모았으면 그 10개 이외의 나머지 정보들에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을 다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의 초석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서 과학 연구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죠. 그러니까 누구도 저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으므로 과학 연구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게 되고요. 일상생활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작업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생활의 편리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장점인데 한편 빅데이터의 단점이라고 해야 돼.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죠.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의 통장 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 그지? 이게 개인별로 다 있잖아. 근데 그 비밀번호가 다 공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많이 하잖아. 중국 놈들이. 비밀번호 다 어떻게 해킹해가지고, 북한 애들이.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그냥 그대로 통장에다 입력하니까 바로 뭐 되는 거야? 이거 출금되는 거야. 내 전 재산이 2억이 있는데, 통장에? 2억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겠지. 그죠? 그러므로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좀 각성을 하고 계셔야 돼. 다음 두 번째.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유리한 관점만 가지고 그 데이터만 수집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뭔가 신뢰도가 많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의존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 데이터를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아니면은 믿지 않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대화라는 게,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게 언제나 데이터만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감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분석 방법에 따라서 편향되거나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분석 방법이라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대로. 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우리가 많이 체감하고 있을 텐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 기술이요. 이 AI가 다루는 게 빅데이터잖아. 우리가 지금 AI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실제로 체감되는 바가 상당히 유용하죠? 많이 쓰나요?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네, 도움이 되나요? 네,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점이 있으므로 우리는 빅데이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든 저거를 선회시켜서 잘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분야에도 씁니다. 전문가들은. 읽어볼게요. 수많은 과학 실험의 결과가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연구자만으로는 기존에 수행하기 어려웠던 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옛날에는 전문가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과학 실험 연구들이 일반인들도 데이터 수집이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빅데이터 수집이 이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 얘기인즉슨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과학 실험 이런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중이다. 두 번째, 기상위성과 기상관측소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상현상의 패턴을 찾아서 기상현상을 예측해서 그 정확도를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죠. 태풍이 옛날에는 온다 이러면 100% 맞는 게 아니라 한 40% 맞고 60%다 틀렸어. 근데 그러니까 정확도가 올라가면 태풍 온다 이러면 한 10번 말하면 한 9번은 태풍이 온다. 이 정도로 정확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태풍이 온다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거 아니야. 조치를 취할 거 아니니. 그럼 저기서 막 작업을 하고 있겠지. 뭐 방파제도 뭐 이렇게 다 더 단단하게 만들고 등등등.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니까. 기상 관측에도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전체 연구 자료가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발생 가능한 질병을 예측하고 유전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됨. 유전체 분석. 되게 복잡하죠, 이거 데이터가. 염기서열이니까. 그렇죠? 네, 코로나 때 그 백신 개발할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빠르게 분석해가지고 그거 갖고 여기서 뭘 어떻게 깨면은 얘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죠, 저게. 그죠? 패턴 찾아내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기존 의약품 및 질병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 신약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게 됨. 신약 개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렇죠? 자, 이 네 개 전부 다 공통점이 뭘까요? 빅데이터란 결국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한 단어로 말하면 정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은 저 패턴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작업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패턴을 못 찾아내면 데이터가 너무 널브러져가지고 나열돼 있어서 암호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우리는 그 속으로부터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제일 핵심적인 거.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는 코로나를 어떻게 깰 수 있는지에 대한 패턴을 찾는 거죠. 태풍이 불어오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려면 태풍이 어떤 패턴으로 오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빅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자, 오른쪽 위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과학 기술의 사회적 쟁점,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쟁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교재 나와 있는 사례는 사물인터넷이에요. 이거 다 사물인터넷 얘기야. 몽땅. 사물인터넷. 무슨 말이야? 사물인터넷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물들, 그게 다 뭐하고 연결돼 있다? 예, 그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돼 있다. 이 책상도 사물이지. 근데 혹시 이 책상에다가 인터넷 기기장치를 설치하면 이것도 뭐랑 연결될 수 있어? 인터넷과 연결되는 거야. 그럼 인터넷 연결되면은 인터넷에서 뭐가 돌아다니냐면 수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 수많은 정보들을 여기다가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책상에서 뭔가 내가 정보를 입력했을 때 피지컬 컴퓨팅 그러면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공간에다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뒀다가 다시 출력해가지고 꺼냈을 수도 있고 그치? 거기다가 제일 좋은 점은 손이 자유지. 자유로운 손.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은 내가 입력할 때마다 내 인터넷 서버, 클라우드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서든 내 정보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저장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거꾸로 자유롭게 꺼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사물 인터넷의 본질입니다. 자, 이런 데 쓰겠다는 거예요. 봅시다. 그냥 쭉 읽고요. 제목만 쓰면 됩니다. 그림 보시고. 아, 여기도 뭘까요? 농장 같네요, 농장. 농장 같지 않나요? 여기 그림 보는 게 좋을 건데? 확 되는 거. 온도나 습도나 토양 상태, 작물 성장 등을 실시간 파악하고 자동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한다. 자동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한다.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네, 아까 피지컬 컴퓨팅, 그지? 스마트 화분. 그지? 그런 기술들을 여기다 다 구현해내는 거지. 저걸 뭐라 한다? 스마트? 팜. 스마트 농장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으로 갑니다. 생산기계 실시간 관리, 재고 물량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니? 두 번째 말이. 재고 물량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아이폰을 100만 대를 생산했어. 근데 사람들이 요새 아이폰 별로 인기 안 좋아 이러면서 한 50만 대밖에 안 팔렸어. 그럼 이제 50만 대가 안 팔렸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잖아. 이걸 재고라고 해. 재고. 그럼 50만 대의 재고가 지금 어디 창고에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기술, 여기서 사물 인터넷 기술로 지금 재고가 얼마 있으니까 이 재고 50만 대의 이 재고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며칠 뒤에 얼마를 더 생산해야 이제 효율적으로 이걸 다 팔아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생산 물품에 대한 뭐 계산 결과치를 떨어뜨려 주는 거지. 그거 말하는 거야. 아, 생각해봐. 재고가 50만 남았는데 거기서 다시 100만 대를 또 생산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치? 지금은 2만 대만 생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지. 앞으로 50만 대가 팔려 나가긴 나갈 건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팔려 나갈 테니까 한 2만 대 정도는 더 생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른쪽. 운송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 소비자의 주문 유형을 파악, 재고 물량 파악, 스마트 물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런 말들 나오면 그게 뭐냐, 짝만 잘 지어주면 돼. 그 다음 네 번째, 저기 끝에, 조명, 온도, 보안장치, 실시간 관리 제어, 여기 뭐 같아? 사람 사는 집 같지 않니? 네. 거실 보이고, 그지? 스마트 홈. 요새 뭐지 그거? 빅스비? 뭐니 그거? 집에 있는 거. 클로버인가? 헤이 클로버 이러던데. 빅스비? 뭐 하여튼 뭐 부르잖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네? 이러잖아. 시리는 집에 설치 안 돼 있잖아. 패드에 설치돼 있잖아. 전화나. 집에 있는 거 집에.
집에 설치하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네? 하면 야, 불 꺼줘? 이러면 지가 자동으로 불 끄지. 내가 가서 누르지 않아도. 맞지? 그게 지금 조명을 제어한 거 아니냐? 여기 써있네. 조명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야. 이제 점점 더 이제 상용화되고 구축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겁니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환자의 건강 상태 실시간 관리. 원격 모니터링. 먼 지점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지. 스마트 의료. 보통 이렇게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심장마비 자주 오시는 분들, 그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뭔가 차고 있다가 쓰러지면 심장마비 걸려서 그럼 여기서 알아서 자동으로 심장박도수 체크해가지고 그대로 인터넷으로 바로 송신해갖고 병원으로 보내지.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병원 쪽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빨간색 불이 막 빵빵빵 뜨면은 지금 그쪽에 문제 생겼으니까 빨리 가서 출동하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하면 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건데. 좋은 세상이 왔죠? 자, 그 다음. 지능형 체계로 수집한 교통정보의 실시간 제공, 스마트 교통. 요새 이것도 있는데, 기술이. 내비게이션. 요새 그 뭐 팀에 이런 데서 처음에 이렇게 자동차 내가 갈 목적지를 내비게이션 딱 설정해놔. 그럼 가잖아. 그 일로 가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가다가 갑자기 얘가 코스를 바꿔. 일로 가지 말고 절로 가세요 이래. 그 왜 그런 거게? 가려는 그 경로에 지금 교통정체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면은 지금 교통정체가 없으니까 글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면서 갑자기 바꾸는 거야. 내가 몇 번 당했지,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고 했는데 내가 안 바꾸고 그냥 가던 길로. 그러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 잘 못 바꿔. 고집 있어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돼. 그냥 가던 길로 간 거야. 아, 갔더니 교통이 와. 와. 야, 일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 갔네. 글로 갔으면 와이프가 알려주더라고. 가끔 이렇게 바뀐다고. 아, 그때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체크해가지고 바로바로 경로를 바꿔주는. 그러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교통을 분산시켜주죠. 그래서 정체를 막아주고 도시의 그 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시스템이죠? 맨날 서울 차 막힌다고 맨날 막 그냥 사람들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라디오 방송이 그 역할을 해줬어. 지금 어느 구간에서 어디 뭐 정체가 일어나고 지금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그럼 글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그냥. 자, 그 다음 이거 마지막. 대기 질, 공기죠. 그 다음에 수질, 에너지 사용 등 실시간 관리, 스마트 도시. 그 댐 같은 것도 있죠. 여름철에 장마나 집중호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 댐에 물이 많이 차.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물이 지나치게 예상보다 많이 차게 되면 이 댐을 넘어갈 수도 있어. 넘치면 안 돼. 그럼 이제 이거 내구성에 문제 생기니까. 그럼 넘치지 못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되니? 빼버려야지, 물을. 댐 문으로, 수문으로. 그러려면은 얘가 계속 차오를 때 어떤 특정 선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센서가 작동해서 삐삐삐 울려주면은 이제 수문이 탁 자동으로 개방되면서 물이 빠져나가면 관리가 가능해지지. 그죠? 그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댐에는 뭐가 있다? 센서가 있다고. 그리고 수많은 토목공사의 어떤 시설물들에는 상당히 많은 센서들이 장착이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등등등. 그죠? 이런 각 분야에서 어떤 사물들을 이용해서 도구, 기기장치, 그걸 통해서 그 사물의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가 모여있는 서버죠. 서버 쪽으로 데이터들이 집중되면 나중에 이거를 저장해뒀다가 다시 출력해서 꺼내 써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 그리고 작업 수행함. 그러면 편리성을 갖출 수 있게 됨. 뭐 이런 논리죠. 좋은 세상이 온 거죠. 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 써주세요. 인공지능 기술은 추론, 학습 능력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인간이 제일 잘하는 추론과 학습 능력을 컴퓨팅 기술로 구현한 것. 이거를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AI라고 부르죠. AI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I야. 이게 I란 뜻이에요? I. 어린아이? 네. 저게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말하면 되게 유식해 보이지?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걸 뭐라고 한다? 인공적인 지능. artificial이 인공적인 뭐 이런 뜻이야. artificial. 그 다음에 intelligence. 알아서 해. 이거를 직역하면 이제 인공적인 지능, 인공지능. 1950년대 처음 나왔대. 그때 개념이, 이론이. 이제는 구현이 되는 그 시대가 온 거지. 추론과 학습 능력을 컴퓨터가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요새는 하나 더 합니다. 요새. 장난 아니에요. 공간인식. 아까 제가 미국의 그 로봇가 상용화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가정에서 이제 집안이라는 로봇. 얘가 당연히 무슨 기능도 갖고 있어? 공간 인식 능력도 갖고 있지. 잘 생각해봐. 빨래를 들고 가다가 문이 나타났는데 이 공간이잖아, 문. 문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웃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문이 있다. 이걸 공간 인식하면 이제 가다가 멈춰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자꾸 이렇게 문 여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세탁기로 가가지고 세탁기가 있는 그 공간 있잖아.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밑에 있으면 밑으로 가서 문 딱 열고 집어넣는 거지. 이걸 한다고 이제. 못 믿겠지 도저히. 나도 못 믿겠어. 너무 신기해 지금. 옛날에 아이폰 그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 정도 이상이야 지금 느낌이.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지. 진짜로. 스마트폰보다 더 강력한. 너네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 너네 몇 년생이냐? 09년생이야. 그때 나왔다. 그래요? 그때 아이폰 3G가 나왔어. 야, 대단하네. 자, 인공지능 기술은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도 있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명령어에다가 입력하는 거지. 야야야 무슨 그림 만들어줘 이러면 애가 막 그림 만들어주고. 챗GPT에서 하는. 이거 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야 지금. 이거 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야 이게. 그 시대가 왔네 진짜. 이거 예측형 인공지능은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그 데이터를 쟤한테 넘겨주면 제가 그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예측해 주는 거야. 근데 아직은 예측 정확도가 좀 떨어져. 아직은 보니까 내가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희들 학교 시험지를 가져왔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걸 디지털로 바꿨어. PDF 파일로. 그래서 그 PDF 파일을 챗 GPT한테 줘. 그래놓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야, 이 시험지 정도면은 1등급 컷이 몇 점 정도 돼야 1등급 컷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걔가 지금 아무 데이터도 없고 그냥 시험지 하나만 똘랑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분석을 막 하다가 예측을 해줘. 한 93점 정도가 1등급 컷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신뢰도나 근거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주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되는 시대가 왔다고. 만약에 굉장히 예측하는 그 신뢰도나 근거가 명확해지고 뭔가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매우 정확도가 높아지겠지. 그날이 오겠죠? 저희 살아있는 동안. 그 다음, 사물인식 제어 기술. 저게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죠?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랑 제일 관련이 많죠? 공간인식. 그죠? 물론 공간인식도 관련이 있으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이거예요. 추론 기술. 학습 능력이랑. 왜냐하면 자동차 옆에 지나가잖아, 하나가. 내 옆으로. 근데 걔가 지금 나한테 침범해 올지 안 해올지를 추론하는 거야. 얘가 앞질러가지고 속도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저 새끼 저거 추월해 올 것 같은데? 하고 얘가 먼저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그렇게 추월해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추론이 끝나면 뒤로 속도 좀 줄이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공간인식은 예를 들어서 이 차선이 그려져 있을 텐데, 차선을 계속 센서로 감지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센서에 감지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차선이, 그때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회복시켜준다고. 이게 공간인식 능력이죠. 예. 뭐 이런 등등. 사물인식 제어 기술, 추론 능력.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방금 저 인공지능 기술을 이 로봇에다가 장착을 하면 그럼 이 기능들, 이 능력들을 전부 다 구현할 수 있겠지? 그죠? 이런 데대 다 로봇이네. 그래서 쟤네들한테 저 인공지능 기술 넣어주면 로봇들에게 그럼 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뭘 한다? 작업 수행을 한다.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인간 대신에 작업 수행을 해준다. 이거 본 적 있지 않니, 저기? 화정역에 그 쿠쿠 뷔페집, 뷔페 가면 있지, 이거? 가봤구나. 가봤니? 안 가봤니? 뷔페집 안 가봤니? 뷔페 안 가봤어? 가면 있잖아, 이런 거? 그지, 서빙, 로봇. 나 처음에 저거 보고 신기했거든. 저 뭐야, 이러면서. 뭐지, 스케이트 타나?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로봇이었더라고. 저런 거. 제가 공간 인식해가지고 테이블 같은 거 다 비껴다니면서 음식 실어 날라주는 역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다 먹은 거 이렇게 그릇 넣어주면 저 그릇 모아주는 대로 쭉 이동해가지고 거기까지 전달해주거나. 그런 거지, 이게. 청소 로봇도 대표적이죠? 요새 거의 무슨 공기청정기 팔리는 수준으로 팔리죠? 로봇 청소기가. 청소 로봇이. 그죠? 저렇게 생긴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원판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간을 감지해서, 벽이 나타나면은 이제 돌아서가지고 다시 다른 경로로 가고, 그러면서 계속 쓰는 거지, 계속 빙 돌면서. 나름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애들이죠. 그리고 특히 의료 로봇이요. 옛날에는 전문가가, 의사가 이렇게 자기 손을 넣어가지고 기계에다가 손을 이렇게 작동하면은 그 로봇이 이 의사의 손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같이 따라 움직였거든. 근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어. 이거 손 넣을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누르면은 기계가 알아서 지가 다 알아 해. 그런 시대야. 이것도 어쨌든 의사가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 손도 필요 없고 그냥 데이터 입력하고 프로그래밍 하면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시대. 더 정밀하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에요. 등등등. 자, 밑에 또 볼게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야별로 보면 이거부터 할까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택시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운영하는 분야. 교통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 드론 택시, 로봇 기술,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 그 다음 어디 가볼까? 이리로 가볼까?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분야. 의료 분야. 의료 아니라 원격 모니터링 가능하고. 그 다음 요거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 활동을 개선. 교육 분야. 근데 아직도 학교는 전통적으로 가르치죠. 지금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글 쓰는 행위를 멈추질 않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나도 구현하고 싶거든, 학원에. 그래서 나름 노력한 게 이거 아니야, 이렇게. 화면에다 쫙 뿌려서 하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화면 전체 다 하고 싶거든. 여기 공간 전체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꿔버리고 싶거든. 근데 힘들어. 그러려면 여기 다 그걸로 깔아야지. 전자칠판, 모니터로.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할 수가 없네요. 누가 좀 지원해줬으면. 부탁드려요, 메가스터디. 자, 그 다음, 이거 네 번째. 핵융합과 우주태양광 발전으로 자연환경 보존. 여기는 환경 분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우주 탐사로 달과 화성에서 자원을 개발한다. 우주 분야. 자, 아직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많은 과학기술들을 이런 분야들에 들어가서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 수행을 하고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 쟁점. 우선 이거 분야부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쭉. 인간 목재는 이 분야죠? 자, 이게 사회적 쟁점이 될 수가 당연히 있죠? 왜냐면 뭐가 있냐면 찬성하고 반대파가 있잖아. 찬성파, 반대파. 이거 찬성은 뭐야? 이거 찬성은? 인간 목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선생님이 하나 더 만들어줬어. 자, 누가 문경하니까?
그치? 그럼 이쪽이 죽어도 괜찮은 건가? 저쪽은 살고? 아니면 저쪽이 죽어도 괜찮은 건가? 이쪽은 살고? 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생명을 마치 그 가축? 사축? 그 가축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인권에 유린되잖아. 그러니까 반대파들은 이 부분을 그런 부분, 생명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반대하는 거지. 근데 찬성파는 왜 그러냐면 의료적 관점이야. 의료학적 관점.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심장이 안 좋아. 근데 복제를 해놨어. 그 심장을. 그 완전 새 심장이야. 뉴야, 뉴. 벌떡벌떡 뛰어. 고장났어. 뭐 하면 돼, 이제? 갈아 끼우면 돼. DNA 100% 일치하지? 그럼 저기 심장에 혈관끼리 이거 연결돼 있는 그 상처 부위만 아물면 그대로 이제 완전히 내 거 다시 되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럼 그 심장 뺐잖아. 그럼 얘는 죽여야 되네, 이제.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지. 그러니까 심장을 끼워가지고 이 사람 살렸으나 반대쪽은 죽여야 된다면? 그렇다면 이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서로 간에 맞다, 틀리다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벌어지는 게 사회적 쟁점인 거죠. 자, 인간 복제는 저런 거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쭉쭉 연결할게요. 미세먼지는 환경 분야죠.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건강과 관련 있죠. 왜냐하면 저거를 먹어서 잘못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거를 만들면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식량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찬성이지만 근데 저 유전자 변형이기 때문에 저게 과연 인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부작용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부분. 다음 방사성 폐기물은 에너지 분야. 원자력 발전이랑 관련 있지? 그지? 원자력 발전이 방사성 폐기물을 많이 내놓죠? 그럼 과연 원자력 발전을 가동을 해야 되느냐? 가동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건강 분야죠. 그 다음 동물 실험은 생명 윤리 분야죠. 동물을 함부로 죽이고 학대하고 이런 거랑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 다이어트는 건강 분야죠. 해양 자원의 이용은 환경 분야죠. 그 다음에 우주 개발은 환경 분야죠. 가습기 살균제는 건강이죠.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분야죠. 맞춤 아기는 생명 윤리 분야죠. 화학 물질은 환경 분야죠. 아, 그러네요. 그죠? 뭐죠? 하수 처리 시설에서 화학 물질을 그냥 배출해버리면 강이 오염되지? 중금속 물질 같은 거. 그지? 그런 게 화학하고 관련있네. 그러니까 환경 분야네. 그 다음, 항생제 남용은 건강 분야지? 너무 남용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 항생제 너무 많이 먹으면 내성이 일어나지?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감염이 되면,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남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배아 연구는 생명 윤리 분야죠. 그 다음, 기후변화는 환경 분야죠. 안락사도 생명 윤리 분야죠. 원자력 발전은 당연히 에너지랑 관련 있죠. 지구온난화는 환경 분야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나중에 뭐 지금 안 해도 되니까 에너지 분야는 걔네들끼리 파란색으로 색깔 놓고 그 다음에 생명윤리 분야는 걔네끼리 무슨 빨간색으로 놓고 이러면서 각 분야별로 각각 색깔을 맞춰가지고 다 한번 형광펜에 넣어보세요. 그래놓고 그냥 얘는 그 분야구나 정도로만 인식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빠져. 간척사업 빠졌어? 어딨어? 아, 그렇구나. 넘어갔네. 간척사업은 환경 분야죠. 너무 많아가지고 놓쳤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옵니다. 이거 뭐 같아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지? 자, 이게 왜 사회적 쟁점이 된다고? 찬성파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 반대파는 이 물질이 기존에 먹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검증을 꼭 해야 된다. 그 부작용 지금 검증도 안 됐는데 함부로 막 풀면 안 된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유전자 변형 농산물도. 생명 분야에서. 그럼 과학기술의 이 현상이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다, 즉, 쟁점화되어 있다는 거지. 그죠? 이런 쟁점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 토론을 통해서 많은 근거와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게 더 나은 방향인지를 선택해가지고 결정을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너무 논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이걸 할 거면은 정확하게 하고 나오는 그 문제점들은 빨리 보완하고 조치하고 대처하고. 만약에 안 할 생각이면은, 이렇게 할 생각이면은, 그러면 검증에다 집중하고. 풀지는 말고. 뭐 이런 식의.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우주 개발이요. 이것도 사회적 쟁점. 찬성파는 자원 터전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반대파는 우주 개발의 관련 기술을 악용해서 전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뭐 그렇네요. 일론 머스크는 어느 쪽이죠? 이쪽이죠. 보냈죠, 실제로. 네, 쫙 날렸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쫙 앉히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야, 이거 해냈어. 자, 그 다음. 뭐죠, 이거는? 사회적 쟁점,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이게 사회적 쟁점이 되는 거야?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었나? 그치?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왜냐면 연료비가 거의 안 들고, 무한 에너지원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왔다 아닌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방금 내가 말한 건 찬성파들의 얘기야. 근데 반대파는 뭐냐면, 야, 이거 갖고 찔끔찔끔 나오는 그 에너지 가지고 이 인류의 전기를 어떻게 공급을 하냐. 그럼 이거 만드느라고 파괴되는 그 비친환경적인 그 행위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태양전지는 있잖아, 참고로. 만약에 사용을 못하는 고장났어. 그럼 얘를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럼 폐기 처분하려면 땅속에 만약에 매립했잖아. 안 썩어. 500년이 지나도 안 썩어. 빌어먹을. 그럼 계속 매립하면 어떻게 돼? 땅속에 그냥 태양전지로 다 꽉 차겠네, 그냥. 그러면 매립하지 말고 다르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마그마에다 집어넣는 거야. 왜냐면 이게 처음에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 반도체들이. 그럼 다시 반도체들 꺼내가지고 반도체를 다시 재활용한다고 마그마에 다시 넣어서 다시 분류해가지고 또 다시 반도체를 또 생산하는 거야. 돈 많이 들겠다. 마그마에다 녹이려면 그 마그마 만드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니? 어마어마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친환경 적이지 않아, 은근히. 그냥 에너지원이 무한이니까 좋은 거지. 화석연료는 언젠간 고갈될 거 아니야? 근데 태양은 고갈이 안 되지?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쓸 수 있지. 고장만 안 나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자연을 훼손하거나 뭔가 다른 부분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반대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사회적 쟁점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사회적 쟁점들을 과학자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우리들이, 인류가 토의하고 논쟁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가 더 좋은지를 논의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윤리적 태도를 가져야 되고,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맞다가 아니라 저 사람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 올바른 방향이란 인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토의해서 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그 중에서도요, 요 두 번째 관점, 윤리적 태도. 아까 이 윤리적 태도가 뭐하고 관련이 있었냐면, 그 분야 중에 그 생명과학 윤리 분야, 예를 들어 인간 복제라든가 배아 연구라든가 동물 실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 그런 것들, 이런 걸 할 때 그 다루는 연구 대상들을 생명체인데 함부로 죽이거나 이러는 게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이런 거죠. 생명공학 기술, 동물 실험, 임상 실험, 이건 사람이죠, 직접. 그 다음 빅데이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윤리적인 태도의 측면에서 이건 생명 분야가 아니라 보안 같은 거죠. 보안 유출. 자기 정보가 아닌데 자기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윤리적이지 못하지. 도덕적이지 못하죠. 남의 정보를 팔아가지고 돈을 받는 행위니까. 그런 부분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윤리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서로 피해를 안 주고, 우리가 원하는 더 편리함을 얻을 수 있지.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죠. 네. 자, 그렇게 과학과 미래 생활을 누려, 이제.
그런 거지, 이게. 얘기가 좀 재미가 없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하여 이제 스토리 전반이 다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소단원 1단원, 2단원은 이제 이걸로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제가 요약한다고 나름 막 요약하고 그림도 많이 보여주고 경험치도 좀 얘기해주고 막 이랬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책을 읽어보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이렇게 스토리의 전반적인 큰 틀을 보여드렸으니까 아마 책을 읽을 때 조금 읽으면서 조금 이제 빠르게 읽힐 거야. 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맨 앞에 했던 감염병 진단의 원리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리를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돼요.